저는 국립공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에서 재직 중인 이세진 교수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레퍼런스를 활용을 해서 강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그냥 이렇게 지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이제 3시간인데 1시간마다 쉬기는 약간 좀 끊어내기가 좀 애매해서 크게 파트 1, 2로 나눠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 한 대충 요런 내용으로 그리고 파트 2는 요런 내용으로 좀 구분을 지어 가지고 중간에 그래도 한 15분 정도 상황 봐서 15분 정도 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파트 1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금융거래. 잠깐 소개만 시켜드릴 거니까 정말 우리 삶 깊숙이 그냥 간단하게만 대충 들어보세요. 네. 그런데 가끔 한 몇 초만 들어볼게요. AI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속을 알 수 없는 마법 상자 같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네, 그런 느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특히 그 딥러닝처럼 복잡한 AI 모델들은 내부 작동 방식이 워낙 얽혀 있어서 블랙박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아, 블랙박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속을 알 수 없다면 그 결정을 어떻게 믿고 또 혹시 잘못되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XAI의 세계를 함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하고 또 XA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핵심 개념들은 무엇인지 좀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AI 결정의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XAI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투명성이군요. 네.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특히 사람의 좀 넘겨볼게요. 생명이나 안전, 재산과 직결되는 의료, 금융, 국방 같은 분야 있죠. 네, 이 정도까지만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한 8분짜리 클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반부에서 이제 도입 정도까지만 우리가 같이 들어봤는데 확실히 더 듣기가 편하시죠. 편하시고 이게 대화형으로 정보를 이렇게 앱스트랙트 해가지고 대화 형태로 전달해 주다 보니까 듣고 있으면은 술술 넘어갑니다. 술술 넘어가고 되게 좋고 이 뒷부분도 구체적으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대화 형식으로 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튜브에다 올려서 했기 때문에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노트북 LM으로 결과물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냥 MP3로 나옵니다. MP3로. 음성 파일만 나오는데 그 음성 파일을 제가 개인적으로 프리미어 프로에다가 업로딩 한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추출을 해가지고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발품이 많이 팔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물까지 얻어낼 수 있으니 참 좋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도 우리 강습회가 인공지능 강습회이니만큼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이런 데서는 AI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AI의 활용 영역을 간단하게 두 가지 축으로 이렇게 조금 한번 표시를 해본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사고의 심도, 이제 사고를 해야 되는, 띵킹을 해야 되는 이제 깊이 정도죠. 이제 그걸 나타내고, 이제 그리고 Y축은 AI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단연 기여도도 우리한테 주어지는 기여도도 크면서 사고의 심도도 가장 깊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뭐니 해도 자율주행, 자동운전 이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고의 심도가 낮으면서 AI 기여도가 높은 쪽,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어떤 두 축에서 AI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제가 아이크로스 학술대회 모처럼 학술대회 다녀왔는데 이런 동영상들 엄청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2년 동안 사실 학교 일 때문에 좀 많이 학회 일을 좀 소원했었는데 뭐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인간형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미래가 정말 오는 걸까요? 최근 한 물류센터에서 공개된 로봇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가 꼿꼿하게 서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택배를 정리합니다. 송장 바코드를 잘 펴서 다음 단계로 보내는 세심함까지 보이는데요. 미국의 한 로봇 업체가 제작한 인간형 로봇입니다. 최근 한 물류센터가 로봇이 장시간 작업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갑자기 물건이 쏟아졌을 네, 이 정도까지만 보고 더 풀 버전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금 이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택배로 가정된, 사실 이건 실제가 아니고 데모예요. 데모로 회사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금 이 택배도 안에 뭐 물건이 있기보다는 그냥 공기 주머니로 돼 있는데 이 뉴스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얘가 이 바코드가 다 앞면 내지 이렇게 한 면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그냥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바코드가 밑으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쭉 컨베이어로 가면 어느 정도에서 바코드 인식을 해서 또 다른 액션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 피지컬 AI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K 뭐 휴머노이드 뭐 이런 키워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서 가장 지금 뭔가 AI를 활용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커팅 엣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AI가 방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XAI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Explainable AI의 약자인데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약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면 AI인데 꼭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AI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전에 1교시 때 들었던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든지 CNN, 뭐 RNN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이게 좋다, 정답은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의 뭐 연구 결과의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의료에서 뭐 암이다, 아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법률, 요즘에 뭐 인공지능 뭐 판사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법률에서 뭔가 저지를 하는 뭐 그런 데 사용된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피해라기보다는 이렇게 받겠죠. 저지를 받겠죠.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이 되었느냐,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컴플레인이 있는 사용자가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 못하면은 수긍하기 힘들겠죠.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규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편향성, 공정성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험이라고 합시다. 자동차 뭐 교통사고 보험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AI 기법을 쓴다라고 했을 때 공정성도 당연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뢰가 구축되어야겠죠. 우리가 열심히 뭔가 AI를 활용은 적극적으로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연구 과정에서 결과를 내는 건 좋은데 왜 그렇게 나왔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지금 X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측면이고 Y축 같은 경우에는 대응 가능한 문제의 이제 복잡성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딥러닝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문제의 복잡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아주 스마트하게 잘 풀어주고는 있는데 설명 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스코어가 낮죠. 예, 이 부분이 약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제 강연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딥러닝 모델의 또 다양한 한계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여러 레이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노드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으로 사람의 인지력으로는 이게 어떻게 학습되고 있는지 사실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머신러닝, 특히 복잡한 딥러닝 모델은 내부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데이터 의존성인데요. 머신러닝은 학습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편향이나 또는 부족한 현상은 모델의 성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연구자로서 인지를 하려면은 어떻게든 내가 학습한 그 모델이 어떻게 학습됐는지, 잘 학습됐는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마찬가지로 복잡성과 해석이 어려움, 예, 같은 얘기입니다. 블랙박스랑. 예, 규제랑 윤리적인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한계점들을 살펴봤을 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필요성을, 우리는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의 결정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 위에 이 그림, 아까 전에 제 연구 분야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제 라이다 데이터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 호버크래프트, 예, 수륙, 양륙이죠. 예, 북한군이 저런 걸 타고 온다는 거죠. 한 20m 된다고 하니까 저기 안에 한 15명에서 20명 사이 탄다고 합니다. 타고 이게 오는 거고,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은, 우리 아군의 배당, 예, 그렇게 라이다로 검출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이렇게 보고, 이 녀석들을 이게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어떻게든, 약간 기술적인 건데, 짧게 설명드리면은, 저 클러스터링 된 센터 기준으로 임의의 가상의 투명 구를 만들고 그 투명 구에 저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프로젝션 시킵니다. 그거를 이미지화해서 저는 딥러닝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결과로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거죠. 얘는 아군입니다. 얘는 적군입니다. 라고 저희 연구실에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너 도대체 뭐 보고 아군이라고 판단했냐? 뭐 보고 적군이라고 판단했냐? 이거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야기할 XAI의 기법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이번 강습회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논문 쓰기에도 정말 XAI 기법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대학원생들이실 테고 각자의 맡은 연구에서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쓰실 텐데 그 결과 챕터에 XAI적 관점에서 그 결과의 해석 파트를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리뷰어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모 대학의 어떤 박사과정 학생 박사 디펜스를 하러 커미티로서 하러 갔는데 그 박사님도 지금은 박사 받으셨으니까 그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연구에서 이런 XAI로 한 번 더 강조를 함으로써 본인의 연구를 더 가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XAI 뭐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리고 신뢰성 구축과 투명성 확보 계속 했던 얘기를 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자면 제가 전 페이지에서 뭐 제 연구로 한번 설명하긴 했지만 이게 훨씬 더 좋네요. 예를 들어서 입력 이미지로 지금 이러한 이미지들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로 뭐 brushing teeth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시다. 아까 RNN이 저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오케이 이 두 개의 인풋 이미지가 이빨을 닦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결과로 나오게 됐는데 도대체 너 뭘 보고 저렇게 한 거냐? 예,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XAI 기법을 쓰면은 이런 히트맵을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히트맵의 그 빨간색 부분의 위치를 잘 보니까 신기하게도 각자 이빨 닦고 있는 그 칫솔 그리고 입 주변 또는 손 이런 부분에 히트맵이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연구를 했다라고 합시다. 이런 이미지를 넣고 이러한 스크립트를 아웃풋으로 받았는데 XAI 기법으로 히트맵을 이렇게 도출을 해보니 다음 위치와 같이 나오는 걸로 봐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XAI 방법론이 있는데 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모델 기반 방법론이 있고 모델 불가지론적 방법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모델 기반, 모델 스페시픽 익스플레이션은 딱 특정 그 모델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XAI 기법이다 라는 거고요. 모델 불가지론적 방법론, 모델 애그노스틱 익스플레이션은 어떤 딥러닝 모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익스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익스플레이션 이 두 가지 관점에서도 우리가 모델의 특성을 조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습되어 있는 딥러닝 모델이 있을 때 내가 테스트 인풋 값을 넣잖아요. 어떤 이미지를 넣는다고 했을 때 내가 넣고자 하는 그 이미지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전에 우리 브러싱 티스처럼 그렇죠? 예. 그 내가 넣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인풋 이미지일 때는 로컬 익스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글로벌 익스플레이션은 그 모델 자체, 그 딥러닝 모델 자체가 어떻게 워킹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할 때는 글로벌 익스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가시화가 상당히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얘기 뭐 학부 때도 수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수학 잘하려면 저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랬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수학 잘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수능 칠 때 또 빈 공란에다가 뭐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글로 막 설명되어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의 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곤 했었죠. 그런 것처럼 XAI도 아까 전에 히트맵 얘기를 했지만 결과를 가시화 시킴으로써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죠. 큰 도움을 줍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러닝 모델 자체는 가시화를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요. 너무 변수도 많고 파라미터도 많고 고차원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가시화를 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XAI 기법을 써서 그 결과를 이용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요거 되게 유명한 예제인데요. 많이 지금 인풋 이미지로 도움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라운드 트루라고 했잖아요. 이 이미지를 어떤 연구자가 요거의 정답지는 돔이야 라고 뭐 그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XAI 기법으로 히트맵으로 이제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probability 확률이 높은 게 1순위가 팔라스이고 그 다음에 2순위가 돔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겠죠. 실수라기보다는 이거를 정답지를 붙이는 그 연구자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본인은 딱 이거 보고 나 도미야라고 딱 붙였는데 막상 딥러닝 학습에서는 팔라스를 더 높게 쳐주고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도 있겠죠. 3순위는 철치.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 팔라스라고 한 것도 이 빨간색 히트맵에서 보면 요 밑에 부분, 네, 요 부분이 주요하게 근거가 되더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돔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특성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그 레이블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달라지는지를 여실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화가 된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도모해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라서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발표 자료가 아마 지금 오늘 나누어 드린 핸드북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그 핸드북 버전을 좀 드리고 나서 계속 어제까지 좀 수정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링크랑 제가 그 QR코드 했잖아요. 그거 아마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이거 구글 덕스로 다 어세스가 가능하게 제가 해놨는데 쉬는 시간에 다시 그 페이지로 이렇게 홀딩 해 놓을 테니까요. 예, 혹시 전자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거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모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라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고요. Why should I trust you?로 시작하는 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고 2016년에 발표가 됐고, 제가 어제 구글 들어가서 해보니까 아카이브에 한 24,000회 정도 인용이 됐네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임은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모델 불가지론적, 그렇죠? 어떤 모델인지 상관없이 이 라임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로컬이 있으니까 입력 데이터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개별 예측 결과의 국수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지원을 합니다. 예제도 좀 보여드릴 텐데, 뭐 테이블 형식부터 이미지까지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불가지론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론 설명은 여기서 동작 원리는 여기서부터 설명 시작인데, 그래도 제가 테이블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이미지는 학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미리 돌려놓고 출력된 결과 가지고 눈으로 사라락 보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우선 랩을 앞에다가 먼저 좀 갖다 놨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은 조금 이따가 이론 설명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그냥 실행만 시켜 놓을게요. 모두 실행 누르면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그 라임의 동작 원리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샘플을 생성하는 건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우리 손종호 교수님께서 딥러닝 설명하시면서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을 설명하시면서 엄청 경계선이 복잡한 완전히 그 로컬 피팅된 뭐 그런 예제로 설명을 주셨는데, 근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딥러닝 학습을 해서 뭐 여기서는 가시화할 수 있게 나름대로 특징량 1, 특징량 2, 두 개의 특징량으로 이렇게 그냥 도식화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 딥러닝이 좋다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계 바운더리 보면은 회색 레이블이냐 아니면 핑크색 레이블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아주 성능이 좋은 딥러닝,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특징량에 따라서 가시화를 시켜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
이미의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얘가 왜 레이블이 회색이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별표 설명 대상 데이터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합시다. 이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적당한 레디어스의 반경을 설정을 하고 그 반경 내에서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그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걸 섭동, perturb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랜덤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샘플링된 여러 데이터를 이 딥러닝 모델에다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어떻게 보면 가상의 학습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상의 학습 데이터인데 이 가상 이렇게 생성된 가상의 학습 데이터를 이번에는 원래 오리지널 딥러닝 말고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레그레이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을 시키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1차 방정식으로 피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면 아주 국부적으로 이 부분에서 특정한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좀 레디어스를 좀 크게 좀 해놨는데 조금 어느 정도 작게 한다면은 이 로컬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리니어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피팅을 해버리고 나면은 이 설명 대상 데이터를 복잡한 딥러닝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간단하게 가상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해서 피팅한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측 퍼turbation을 하고 랜덤 샘플링을 하고 예측 값을 계산을 한다. 예측 값을 계산을 할 때 원본 모델로 생성된 가상의 샘플의 예측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데이터로 이제 대체 모델을 학습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1차 방정식 대체 모델이라고 로컬 대체 모델로 학습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에서만큼은 첫 번째 특징량과 두 번째 특징량 중에서 어느 특징량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걸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하죠? 대충 봐도 직관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얘는 핑크로 갈 것인가 회색으로 갈 것인가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특징량 1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민감도가 보면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그림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입력돼 있던 오리지널 이미지는 개구리인데요. 개구리인데 베이스라인이 한 54% 정도로 되어 있는 요 학습 데이터가 이제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얘를 가상의 샘플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마스킹을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면은 상당히 많이 회색으로 많이 칠했네요. 했더니만 85%로 개구리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유추를 할 수 있죠? 회색으로 지워진 부분이 개구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 이게 가늠할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좀 너무 많이 지웠네요. 막 이렇게 거의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했더니만 상당히 낮고 그리고 약간만 지웠더니만 베이스라인과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로컬 피팅을 해서 스윙 피팅을 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랜덤 샘플링 한 거를 조합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피처 중요도가 높은 픽셀이더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개념이 그냥 이 수식으로 다 집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민 스몰 g는 이제 라지 g의 원 오브 댐이고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 L하고 오메가가 작게 하는 이 스몰 g를 찾는
그 설명자인데요. 뒷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와 같은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파란색 그리고 핑크색 합격 불합격으로 원래 원본 모델은 이제 이런데 지금 집어넣는 예, 입력 데이터가 X라고 하면 이 부분만 해서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수식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해석력이 좋은 모델들의 집합이 이제 뭐 라지 G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선형 방정식이라든지 뭐 트리 구조라든지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나 뭐 CNN보다는 훨씬 더 해석력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하는 그런 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요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FZ는 원래 그 딥러닝 원래 학습된 그 딥러닝에다가 입력값으로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예측값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스몰 g는 이러한 해석력이 좋은 모델들 중에서 여기에 입력을 넣어서 나오는 모델, 나오는 결과, 예측 결과. 이 두 개의 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예, 스퀘어까지 해서요. 작으면 작으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파이는 X에서 가까우면 웨이트를 크게 주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면은 잠깐 가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이 별표에서 가까운 샘플들은 지금 원을 크게 그려놨죠. 웨이트를 크게 주는 겁니다. 크게 주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작게 이렇게 좀 웨이팅을 표현할 수 있는 이게 파이이고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이 뒤에 거는 모델 스몰 g가 이제 복잡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지금 거의 다 됐을 텐데요. 아까 전에 돌려놨던 코드를 보면서 좀 살펴볼까요, 예제를? 코드는 좀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고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는 정도로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 임포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갖다 붙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데이터에 보면 테이블 데이터인데요. 이제 승객 아이디 그리고 뭐 서바이브 등 생존 플래그인데요. 이게 저기 타이타니코의 실제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켭을 링크도 좀 있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공유해드린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받았고요.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고 이렇게 0은 사망, 1은 생존이고 P 클래스는 티켓 등급입니다. P 클래스가 이제 티켓이 1이면 우등이겠죠. 그리고 2는 미들, 3은 로어가 되고 이름, 그리고 성별, 연령이 있고 그리고 siblings pose, 이게 이제 동승한 형제, 배우자 수, 그리고 parent child, 동승한 부모, 자식 수, 그리고 티켓 번호, 페어는 운임, 뭐 이런 겁니다. 엠바크드는 이제 출항지인데요. 그러니까 CQS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라임의 장단점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라임의 장점으로는 이제 직관적인 로컬 설명이 제공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거가 어떻게 워킹이 되느냐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현이 용이하고 이제 시각적인 설명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델 독립적인, 애그노스틱한 그러한 접근법이다. 단점은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고려되지 못했다라는 단점이 있고, 아까 전에 랜덤 샘플링, 퍼큐베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샘플링에 따른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피팅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샘플링 수에도, 샘플 수에도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관계 파악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활용으로는 뭐 고객 이탈을 예측한다던가, 의료 진단 설명을 한다라던가, 뭐 신용평가, 근거 제시, 이미지 분류 해석, 이런 다양한 부분에 라임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샵인데요. 이건 논문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Unified Approach to Interpreting Model Prediction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교신 저자가 이수인 교수님이세요. 워싱턴 대학의 이수인 교수님인데, 제가 이 강의 자료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또 인터넷 신문을 또 보게 됐어요. 이수인 교수님이 이분이신데 또 한국에 오셔서 또 이런 의미 있는 또 발언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한 며칠 전 뉴스일 겁니다. 그래서 XAI처럼 새 AI 연구 나오려면 국가 중심 장기 펀딩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잘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교수들은 관심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뉴스 링크 그냥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살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제 마지막으로 아카이브 조회해보니까 라임보다 더 많네요. 37,000건 정도 또 레퍼런스가 인용이 되었더라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샵은 Shapley Additive Explanation의 이제 축약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임 이론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샤플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 이론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라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로컬 지역에서 흔들어 가지고 좀 의미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해석하기 힘든 딥러닝의 그 부분을 데이터로 좀 흔들어 가지고 약간 엿보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완전히 theoretical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론적으로 탄탄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기여도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공정한 특성 할당을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그렇게 분배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우선 이론 설명을 하고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같이 결과를 좀 보긴 해야겠네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시면은 지금 제가 돌려놨던 결과들이 다 보이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게임 이론이 어떤 건지 간단한 예로 저도 조사하다가 좋은 예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게임 이론으로 돼 있는데 뭐 정확한 게임 이론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예제를 보고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철, 은영, 지연, 지호 4명이 힘을 합쳐서 시험을 보았고 점수가 100점을 맞았어요. 4명이 합심을 해가지고. 근데 이후 오타네요. 이후에 같은 수준의 시험을 보았는데 민철이가 아파서 빠지고 은영, 지연, 지호 3명만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20점 나온 거예요.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 민철이가 엄청 공부 잘하는 애구나, 그걸 좀 느낄 수 있겠죠. 이번에 같은 수준의 시험을 또 봤는데 이번에는 은영이가 빠지고 민철, 지연, 지호 3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점수가 80점 나왔어요. 네, 이걸 봤을 때 은영이가 뭐 크게 그렇게 기여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같은 수준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 지호만 빠지고 나머지 3명 시험 봤더니만 99점. 네, 지호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거의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지연이만 빠졌을 때 70점. 네, 이렇게 지금 케이스 스터디가 됐습니다. 이때 4명 중에서 시험을 잘 보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누구냐, 뭐 이렇게 우리가 고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쉐플리 밸류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앞서 본 예를 도식화해서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케이스고, 특징은 X1, X2, X3 3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베이스라인이 되겠죠. 이게 X1, 2, 3를 사용하지
안았을 때 나오는 예측값이 이제 28이란 얘기고요. 이제 동그라미 친 건 그것만 사용을 했다는 거죠. x1만 사용했을 때 32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는 x1, 2, 3가 되고 학습 데이터에 의한 예측 평균값은 이제 28이라고 베이스라인을 가정하고요. 새로운 관측지의 x 변수에 대한 셰플리 밸류 계산 방법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x1 변수를 예측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른 예측값 비교가 핵심인데요. 먼저 두 번째 케이스에서 첫 번째 케이스의 예측값을 뺀 겁니다.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x2, x3는 사용하지 않은 조건에서 x1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예측값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그게 이제 4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x2를 동시에 사용하고 이제 x3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때 x1을 사용하냐 하지 않냐의 그 두 예측값의 차이를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x2는 사용하지 않고 x3만 동시에 사용하고 있을 때 x1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 예, 이렇게 따져봤을 때 예측값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케이스 6 빼기 케이스 4 해서 3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x2와 x3를 동시에 사용하는 가운데 x1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예, 그 차이가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케이스의 디퍼런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거를 전부 다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또 웨이트를 구해서 웨이트를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변수 한 개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3개가 있을 수 있죠. 3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x1만 사용하는 경우, 2만 사용하는 경우, 3만 사용하는 경우 3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x1 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총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3분의 1을 이 값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변수 2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x1, 2, x1, 3, x2, 3 3개인데 이 각각의 페어는 또 각각 2가지의 또 변수들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경우 중에서 x1을 이 x1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는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니까 6분의 1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x1도 총 6가지 중에서 또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값들은 웨이트를 6분의 1씩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수를 3개를 사용하는 변수 3개를 사용하는 경우 중에서 세 변수 중에서 한 변수를 제외할 수 있는, 네, 이 3가지 중에 x1을 뺄 수 있는 거 한 가지, 예,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x1에 대한 셰플리 밸류, 이제 게임 이론을 기반한 건데요. 이제 이게 다음과 같이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가중치와 아까 전에 구해졌던 차이의 총합을 구하면은 x1에 대한 셰플리 밸류는 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은 이제 아까 x2의 셰플리 밸류는 2, 그리고 x3의 셰플리 밸류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본 것처럼 결국은 이 경우에는 x1이 가중치가 제일 높다, 피처의 중요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로 설명한 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앞에는 가중치가 되고 뒤에는 아까 전에 그 뺀 값이죠. 예, 자세한 내용은 내용으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풍력 터빈 에너지 예측 모델로 이제 모델을 예로 들어서 셰플리 밸류 적용하는 방법, 샵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까 전에 테이블 데이터였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LV 액티브 파워, 순간 터빈에서 생성된 실제 전력, 풍속, 풍량, 그리고 월, 시간, 계절, 데이냐, 나이시냐 이런 것들, 그리고 온도, 그리고 이론 전력 곡선, 주어진 풍속에 대한 터빈 제조업체의 사양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출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이. 그리고 목적은 사용 가능한 특징을 이용해서 LV 액티브 파워를 추정하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샵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해석하고, 이제 전력 출력에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을 한번 따져보자 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지금 터빈 데이터를 읽어서 보면 초반 5개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선택사항인데, 입력 설명자가 서로 다른 척도에 있기 때문에 추가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정교화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특징 간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각 변수 쌍과 히스토그램 사이에 산점도를 표시하는 시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한 쌍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하면은 각각의 특징에 대한 각각의 코릴레이션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시화해서 살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연구하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 특징 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관 행렬 히트맵을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앱의 액티브 파워를 예측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를 샵이라는 기법으로 살펴볼 건데, 우선 돌리기 전에 이 히트맵을 보면은 윈드 스피드, 풍속이죠. 풍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우리 미리 알 수 있죠. 이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좀 사전에 이해를 하고 다음과 같은 코드로 이제 샵이 이러한 관계들을 식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세퍼레이트 하고요, 스플릿 시키고, 그리고 메저먼트 웨이트와 프리딕트 웨이트의 상관관계를 맵플라닝으로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샵을 이제 돌립니다. 돌려서 전체 테스트 데이터의 절대 샵 평균값, 글로벌 특징 중요도를 샵을 돌리고 나서 익스플레이너라고 되어 있는 객체에다 객체를 생성시키고, 샵을 돌리고 나서 이 서머리 플랫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띄워보면은 결국은 다음과 같이 윈드 스피드가 전력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가시화시키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런 테이블과 같은 여러분들 연구의 공학적인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분량률을 계산을 한다라든지. 제가 몇 년 전에 딥러닝 기초를 강습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가 아마 피처가 한 8개, 9개 되는 거죠. 휘어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정값들이 있고, 이게 양이다, 분량이다 판단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있었는데요. 같은 거죠. 이때 어떤 측정값이 측정 피처가 이 양이냐 분량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들을 이런 기법들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갈 텐데, 요거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얘가 좀 흥미로워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세한 코드 설명은 조금 넘어가고, 이 데이터는 저겁니다. 영화에 대한 리뷰 데이터입니다. 리뷰 데이터고, 이렇게 스크립트로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립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쫙쫙 스크립트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초반 20개 이렇게 띄워놓은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여기 잠깐 설명 좀 보면 총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25,000개씩 이렇게 돼 있고, 전반부 50%는 부정적인 리뷰,
그리고 후반부 50%는 긍정적인 리뷰로 이렇게 스플릿 시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 리뷰다, 이거는 부정적인 리뷰다, 트랜스포머로 학습을 시키고 한번 텍스트를 결과를 클래시파이 해보면은 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지금 보면 이거 첫 번째 리뷰거든요. 리뷰인데 네거티브 스코어가 거의 0에 가깝고 포지티브 스코어가 거의 1에 가깝죠. 그러면 지금 이 정보만 가지고는 학습된 트랜스포머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니 이거는 긍정적인 리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리뷰를 또 테스트를 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긴 데이터를 넣었죠. 첫 번째, 아까 전에는 뭐 거의 100%였는데 조금 나아졌습니다. 포지티브가 92% 정도고 네거티브가 7% 정도로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실제로 그라운드 트루는 네거티브입니다. 그라운드 트루는 첫 번째 라인이 네거티브인데 초반 한 500개 정도 잘랐을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길거든요. 뭐 2000자 이렇게 될 텐데 500자 정도로 잘라서 했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라운드 트루는 네거티브입니다. 뒷부분에 이제 속된 말로 악플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총 몇 개죠?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라운드 트루는 전부 다 0인데 아까 학습된 트랜스포머로 초반 한 500자 정도까지 잘라서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뒤에 것도 2개, 요거는 지금 이제 잘못 판단을 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테스트 양에 따라서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근데 이거도 샵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샵으로 이 첫 번째, 이게 지금 아까 전에 I love sci-fi의 요거 첫 번째 데이터고 여기서 어떤 단어를 보고 이게 긍정적인 거냐 부정적인 거냐 판단해주는 스코어를 다 매겨줍니다. 될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러브를 찍어보면 0.045 포지티브 하죠. 예, 그래서 긍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misunderstood 한번 찍어볼까요? 예, 마이너스 0.027. 예, 요거는 이제 부정적인 스코어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샵으로 전부 다 스코어링을 다 한 겁니다. 예, 굿이라고 하는 거를 찍어보면 0.058 네,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칩은 마이너스네요. 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다시피 트랜스포머에서 어떤 스크립트에 대한 결론적인 이 스크립트는 긍정적인 리뷰다, 부정적인 리뷰다를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그 낱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걸 샵 스코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worth는 0.16 상당히 높은 지수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찍어볼까요? always도 다소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테러리스트 이런 거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0.05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래서 확실히 설명이 가능하죠. 예, 이런 거를 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욕심이 좀 과했나는데 한 가지 더 예제가 있는데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요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도 샵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를 자 이렇게 있고 이 이미지넷에 있는 건데요. 예, 쭉쭉해서 샵 익스플레이너를 디파인하고 결과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오리지널 이미지는 이제 보트가 수상해서 떠가고 있는 거고 이제 각각의 영역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스피드 보트라고 얘를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아까 전에 우리 저기 샵 그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X1, X2, X3의 셰프리 스코어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영향을 미치느냐 라는 거죠. 뭐 다른 건 크게 적이 없고 뭐예요? 파운테인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가 나왔을 때 파란색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이 빨간색이 그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 뭐죠? 크레이버드인가? 뭐 정확하게 근데 지금 첫 번째로 나왔던 클래시피케이션 아이디가 크레인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크레인이다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메리칸 이 뭐죠? 이거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이 아이디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했다라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샵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5분 내로 조금 마무리하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라임과 샵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설명 범위는 아까 라임은 개별 데이터 포인트 설명에 집중할 수 있고 샵은 모든 데이터에 일관된 계산을 제공을 하고 구현 복잡도는 라임은 구현 간단하죠. 아까 전에 제가 개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복잡한 딥러닝이라 하더라도 그 샘플 주변에 랜덤 샘플링, 펄추베이션 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 부분만 살짝 엿보는 거죠. 그렇게 구현 간단한데 샵은 의외로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게임 이론이 되게 계산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구현이 좀 복잡한 게 있다. 계산 비용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데 샵은 상대적으로 계산 비용이 좀 높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관성 측면에서는 라임은 조금 샘플링에 따라서 변동이 좀 발생할 수 있죠. 샘플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하지만은 샵은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theoretical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높은 일관성을 보장한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정확도는 라임은 근사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뭐 샵은 이론적으로 더 정확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포뮬테이션 임포턴스라는 거, 요건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욕심이 많이 있나요?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아주 간단한데도 재밌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컨셉만 얘기하면은, 이게 피처가 첫 번째, 아까 X1, X2, X3고, 이게 각각의 데이터입니다. 각각의 데이터고, 이게 이제 그라운드 트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X1의 이 데이터들을 랜덤, 셔플링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섞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데, 무작위로 섞어서, 그 애큐러시를 살펴보는 겁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얘가 베이스가 0.99인데 이렇게 한번 섞어가지고 했더니만 0.85로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한 번만 하면 좀 그러니까 또 랜덤 셔플로 한 50번 이상 한 다음에 그걸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피처를 다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대충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랜덤 셔플링을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많이 튀는 거는 뭘 방증하는 거죠? 그 피처가 주요하다,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어떤 피처는 아무리 섞어도 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별로 중요한 피처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요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partial dependence plot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캡처해서 가져가서 너무 성의 없게 보이는데 급하게 또 좀 살짝 언급은 하고 싶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농구 게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게임을 이긴 횟수, 뭐 게임을 진 횟수, 그리고 부상자, 그리고 토탈 게임 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각 클럽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클럽마다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어떤 임의의 블랙박스에 넣었을 때 뭐 승률, 승률이죠. 승률을
뽑아내주는 그런 블랙박스 어떤 딥러닝 모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자, 이게 뭐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세 번째 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게임을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긴 횟수를 전부 다 0으로 두고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0으로 두고 이길 확률을 뽑아보는 거죠. 뽑아보면 자, 뽑아보면은 예, 다음과 같이 게임이 이긴 횟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길 확률이고 이제 게임 전부 다 1로 두는 거예요. 1로 두고 2, 3, 4, 5 케이스를 했을 때 점점 이길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번에는 다른 거 로스트 예, 로스트는 당연히 로스트가 많아질수록 이길 확률이 떨어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떤 특정 임의의 그 피처의 그 예측 영향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것도 그냥 가늠해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억지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 가지고 가늠해 보는 거죠. 뭐 이런 기법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제가 쉬는 시간 동안 아까 전에 같이 살펴보지 못했던 라임 결과들 다시 한번 좀 제가 살려가지고 예, 2교시 때 그거 잠깐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캠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라임 네, 처음에 좀 문제가 돼가지고 네, 못 보여드렸는데 살짝 한번 보고 예, 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예, 타이타니코 생존자 예측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은 예, 생존 플래그 예, 요게 이제 테스트에서는 없는 거죠.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의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했냐 생존했냐 예, 그걸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생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는 사망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겠는가 예, 그거를 라임이라는 기법으로 살펴보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히트맵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예, 서바이브드에서 봤을 때 절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 3.4 예, P 클래스 예, 예, 안타깝게도 P 클래스가 그러니까 그 승객 그 등급이죠. 등급이 높을수록 생존 확률이 많았다라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미리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성별 관점에서도 데이터를 좀 사전에 한번 살펴보면은 예, 남자보다는 여자가 살았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생존율의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타이타니코 침몰 당시에 여성이 우선적으로 실제로 구조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 예제는 이제 AI 모델로는 뭐 라이트 GBM이라고 하는 분류기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라이트 GBM은 대량의 의사결정 트리를 직렬로 연결한 모델로 이제 빠르고 정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어서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예측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쭉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라이트 GBM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정답률 애큐러시를 보면 네, 그 학습 데이터로 봤을 때 한 87%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인스톨을 하고 그 라임을 이제 설명용 클래스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 다음에 자, 우선 첫 번째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라임에다 넣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았더니만 자, 우선 좌측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prediction probability 좌측은 예시 승객 한 명의 생존 불가능할 확률이 92%로 예측됩니다. 예, 지금 이분은 예, 생존 불가능할 확률이 92%로 예측이 됐고
그래서 라임을 통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냐,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성별이 남성인 것이 크리티컬하네요. 예, 크리티컬합니다. 그렇죠? 가장 크리티컬한 것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P 클래스도 3등급이네요. 3등급에다가 남성이어서 이분은 사망할 확률이 92%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라임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다른 승객 한번 볼까요? 이제 20번째 데이터 승객을 보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망할 확률이 76%. 예,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76%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분은 남성이지만 그래도 P 클래스 승객 급수가 2네요. 2라서 생존 확률로 좀 올라가긴 했지만 뭐 또 남성이고 또 나이도 35세 이상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분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100번을 보니까 이분은 살 확률이 96%로 예측이 됐습니다. 예, 여성이고 그리고 P 클래스가 2 이하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분은 96%로 생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라임을 이미지에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보시면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을 가지고 결과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는 CNN의 한 가지인 레즈넷 50을 이미지 분류 모델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이미지넷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0개의 클래스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한 학습 완료 모델로 파이토치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다음과 같이 쭉 되어 있고요. 이미지 전처리 프로세스, 그 레즈넷 50으로 해봤더니만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불 마스티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타이거 캣,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 마스티프, 타이거 캣이 상위 1, 2%로 이제 추론이 됐다. 그리고 타이거 캣은 얼룩 고양이 또는 호랑이 같은 줄무늬를 가진 고양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불 마스티프는 머리가 크고 미간에 주름이 있는 불독과 같은 얼굴이 특징인 개입니다. 그래서 잘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레즈넷 50은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추정을 한 거냐라고 우리가 당연히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라임이라는 기법을 써가지고 한번 이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랜덤 타일화 시켜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그 개구리에서 회색으로 가렸던 그런 기법이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라임으로 이스플래너 만들어서 돌려보니 결과로 보겠습니다. 봤더니만 라임에서 불 마스티프의 라벨 아이디를 지정해 놓고 라임을 통해서 가시화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여기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요 영역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결과에서 개의 초점을 두고 있고 모델이 개의 특징을 잘 포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타이거 캣으로 한 것은 도대체 뭘 보고 했냐. 두 번째로 확률이 높은 확률로 예측한 타이거 캣 라벨 아이디로 세팅을 해서 그때는 뭐였냐라고 보니까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요 타일들, 요 픽셀들, 요 픽셀이 그 두 번째 타이거 캣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결과들은 조금 더 아까 전에 위에 것들은 이러한 타일들을 전부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고요. 순서대로 각각 타일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고양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했을 때 히트맵으로 만들었을 때 마스티프는 빨간색이 요 개 주변에 이렇게 주요하게 맺히고 있는 것들을,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이제 같은 이미지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그래드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드캠으로 돌려보면 우리 결과만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마스티프로 판명을 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픽셀이 다음과 같다. 히트맵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보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딥러닝을 돌려서 본인의 연구에 어떤 예측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연구가 있으면 이런 뭐 그래드캠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런 결과까지 같이 논문에 실어서 분석을 하고 고찰을 하면 훨씬 더 양질의 논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양이는 또 이렇게 나타내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